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리쇼크입니다. 이 책은 2024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매일경제신문사, 저자는 김숙희님입니다. 이 책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티몰, 글로벌 시장을 점령한 중국 플랫폼의 미래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리테일 쇼크, 그 중심에는 알리바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및 리테일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는 알리바바의 7가지 글로벌 리테일 전략을 파헤치고 아울러 징두, 텐센트, 핀더더, 쉬인 등 중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미래 전략도 함께 살펴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테일 시장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시장을 장악한 중국 플랫폼들의 기술과 전략을 이해한다면 한국 리테일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자가 실제 업무를 진행했던 국내외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실용성 높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테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거나 중국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 글로벌 마케팅과 디지털 트렌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예요. 그럼 저와 함께 시간, 공간, 채널을 초월한 글로벌 리테일 전략 7가지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호기심의 대상에서 두려움의 존재가 된 알리바바를 해부하다. 글로벌 시장을 점령한 중국 플랫폼의 미래 전략. 챕터 1. 빅테크 리테일 쇼크. 세계 최대의 리테일 시장은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다. 2024년 기준 소비재 시장 규모가 47조 위안을 기록하며 미국을 제치고 소비재 산업의 최대 수요국으로 우뚝 섰다. 산업 규모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수요도 점점 고품질을 추구하면서 현재는 고부가가치 소비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이 급속히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번성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리테일 산업의 혁신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서 개최한 2021 중국 전자상거래 총회에서 런흥빈 상무부 부부장은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소비를 견인하는 추진 동력이며 기타 산업과의 융합 및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라며 향후 블록체인, 5G, 사물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을 지속 혁신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알리바바, 징두, 핀더더, 메이탄, 틱톡 등 중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앞다퉈 리테일 산업의 혁신을 돕고 있다. 이들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리테일 산업 전반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소비자 구매 동선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리테일 환경을 구축하는 등 소비시장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이 급속히 발전한 또 다른 이유는 해외 소비재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장된 것에 있다. 중국 정부는 부진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돌파구로서 소비재 품목의 해외 수입을 대폭 늘렸다. 2017년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관 일체화 정책을 실행하고 수입 관세율도 2017년 9.8%에서 2021년 7.5%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수입의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2021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1조 7,300억 원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의 해외 전체 수입 물량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8.8%에서 2021년 10%까지 증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 세계의 소비재 제품이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 소비재 시장이 디지털 인프라를 도입하며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내수산업 진작과 함께 해외 소비재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 소비재 제품의 중국 내 위상과 경쟁력은 어떤가? 중국은 현재 한국 수출의 최대 교역국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통신 장비 등 중간재 위주였다. 이것들의 중국 수출액은 중국 수출 총액의 79%를 차지할 정도였다.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품목의 수출 비중은 5.3%에 불과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를 보면 5대 단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공업기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중국이 한국 등 해외 국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간재 품목을 점차 자국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 물량이 중간재 품목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이를 자국산으로 대체한다면 한국의 수출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점차 소비재 품목의 수출을 늘려야 할 텐데 이 역시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소비재 중 화장품을 예시로 살펴보자. 화장품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전체 소비재 물량 중 4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다. 화장품의 국한을 보면 중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화장품 수입량을 5개년 연평균 32%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동일 기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량 증가는 23%에 그쳤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 정체와 더불어 화장품 수입 총액 규모 역시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중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총액의 22%를 차지하는 1위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하락세가 시작돼 2021년 말 17%를 기록하며 일본과 프랑스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중국 소비시장이 성장하며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등극한 환경에서 한국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제품의 중국 수출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중국은 현재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해외 수입 제품들이 모이면서 소비재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등극한 중국 소비재 시장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만약 중국의 소비산업 변화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바뀐다면 우리도 수출 주력 품목을 수정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중간재 품목에 의존한 수출 구조에서 탈피해 소비재 비중을 늘림으로써 중국 소비재 시장을 겨냥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과 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리테일 시장에 도입된 지 오래다. 이를 통해 새로운 리테일 산업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유통구조가 재편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혁명을 혁신하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신유통 경제, 공유 경제, 모바일 핀테크, 인공지능 등 중국에서는 리테일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국경이 없고 젊은 세대 소비자들은 오로지 콘텐츠와 서비스 품질에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Z세대 소비자 역시 글로벌 국경을 넘는 중국과 외국의 디지털 플랫폼, 그 기저의 디지털 소비 문화에 쉽게 융합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수입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 리테일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 국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리테일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제품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 셈이다. 챕터 2 빅테크 리테일 7대 핵심 전략. 리테일 생태계를 선점하고 상호작용하라. 알리바바는 어떻게 새로운 판을 짜고 시장을 선점했을까? 창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 대표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시장에 이미 강력한 사업자들이 있는데 제가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하다. 새로운 판을 짜고 그 시장을 선점하세요. 특히 일상생활에 밀접한 리테일 영역은 더 좋은 품질, 더 나은 서비스, 더 새로운 제품을 요구하는 끝단 소비자에 맞닿아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소비자의 욕구와 구매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수요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 새로운 수요 시장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리테일이란 상품과 서비스가 일정한 유통 과정을 거쳐 개인 소비자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전에는 오프라인 유통 산업에만 해당하던 개념이었지만 첨단 ICT 기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두지 않고 소비자 옴니채널 쇼핑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모든 판매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즉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 마트, 편의점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피숍까지 모두 리테일 산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리테일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높아지는 소비자 요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서비스를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이 아닌 그간 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진출해 생태계를 확장하는 혁신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기저에는 새로운 시장과 소비 추세에 발맞춰 떠오르는 수요 시장 선정과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 리테일 비즈니스의 성공은 얼마나 목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해당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신의 리테일 비즈니스 규모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리테일 비즈니스 성공 방정식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2003년 개인 간 상품 교역 플랫폼인 타오바오를 출시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그러나 당시는 이베이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1999년 8월 중국 최초로 설립된 C2C 커머스 플랫폼 이치왕은 2002년 이베이가 인수하면서 당시 이베이의 C2C 시장 점유율은 8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로서 알리바바의 첫 번째 전략은 자신만의 리테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리테일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관 서비스가 있는데 상품 판매가 일어나는 커머스 플랫폼 외에도 지불 결제 플랫폼, 배송 플랫폼, 하부기술 IT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알리바바는 이들 서비스를 모두 내재화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리테일 비즈니스 전과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2003년 5월 C2C 커머스 플랫폼이 타오바오를 출시한 뒤 이어서 2003년 10월에는 상품 거래 대금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수단 알리페이를 출시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B2C 커머스 플랫폼이 티모를 선보였다. 2009년에는 커머스 인프라, 물류 서비스, 지불 결제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구축했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알리바바 리테일 비즈니스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했다. 2013년 5월에는 상품 배송과 물류 서비스에 제3자 물류 플랫폼 차이냐오를 출시했다. 이로써 알리바바는 거래, 결제, 배송에 이른 리테일 관련 전 과정을 모두 자체 서비스로 제공하게 됐다. 서로 연결된 자신만의 통합 리테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알리바바가 시장에 진입할 때 첫 번째 전략이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미 구축한 자신의 리테일 생태계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 수를 늘려 플랫폼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네트워크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알리바바는 최종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치에서 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당시 이베이가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던 것과 달리 무료 수수료 정책으로 공급자의 입점 문턱을 낮췄다. 또한 공급자에게 각종 소비자 데이터를 제공해 공급자가 단순한 상품 유통에서 끝나지 않고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사 상품의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더불어 판매와 마케팅, 외부 매체 광고까지 통합한 마케팅 패키징을 제공해 공급자가 더 많은 소비자 접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도 했다. 만약 공급자가 판매 뒤 결제대금 정산 전까지 유동자금의 곤란을 겪는다면
알리바바는 입점 보증금과 교역액을 바탕으로 대출 금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듯 알리바바는 플랫폼의 역할로서 상품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규모 확장 전략을 구사했다. 공급자가 판매 상품의 가격을 내리고 수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를 찾는 소비자 수가 늘어났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교환 가치가 올라가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서 알리바바의 플랫폼 규모는 확장됐다. 이러한 양면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의 선순환 성장과 함께 일어나며 알리바바가 빠르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세 번째로 일정 규모를 이룬 뒤 취한 마지막 방법은 생태계에 들어온 시장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것의 목적은 시장 내 생태계 강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적인 소비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상호작용을 위한 생태계는 타오바오나 티몰 등 커머스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실물 상품의 소비를 넘어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소비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알리바바 산하 플랫폼 중 동영상 서비스의 유쿠를 살펴보겠다. 유쿠와 티몰은 각각 엔터테인먼트와 커머스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서 서로 완전히 다른 업종에 속해 있었음에도 두 플랫폼의 고객 중복 비율은 79%로 매우 높았다. 이에 2019년 말 유쿠는 티몰과 소비자 데이터를 통합해 콘텐츠와 커머스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상품을 출시했다. 즉, 고객의 취향과 수요에 따라 알리바바 생태계 산하 여러 서비스를 활용해 상품을 추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한 사례다. 또한 알리바바는 공급자가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급자, 즉 입점 브랜드사에 소비자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방해 이들이 직접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공 방정식을 따른 결과 알리바바는 2004년 시장에 진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05년 이베이를 앞지름은 물론이고 2007년에는 시장 점유율 80%까지 차지하면서 이베이와의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물론 알리바바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시 중국 정부의 독과점 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았고 외국 자본인 이베이 대신 알리바바에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한참이 흐른 2021년 4월 10일 중국 정부 산하 시장관리감독 총국은 알리바바가 자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50%를 넘는 우월한 위치를 활용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환경을 해쳤고 물류, 결제, 기술, 인프라를 포괄하는 커머스 산업 인프라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182억 위안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 독과점 폐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떠나 알리바바가 구사한 리테일 비즈니스 방법론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자프카는 1998년 설립된 폴란드 기업으로 최초에는 편의점 체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기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탓에 다른 노선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2016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기조로 다양한 혁신적 실험을 진행했고 직원의 20%를
IT와 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축적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2021년 6월 폴란드 최초의 무인 매장인 나노를 선보였는데 이것이 주요했다. 유럽에 50개가 넘는 무인 매장을 출점하면서 유럽 내에서 이미 아마존이 운영하던 무인 편의점이 아마존고를 뛰어넘는 1인 무인 매장 운영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을 발판으로 매장 수를 늘려 2023년 3월까지 9,310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럽의 초대형 리테일 기업으로 성장하기 이른다. 40%의 폴란드 시민이 자부카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식료품 무인 자판기 서비스, 패스트푸드 사업, 매장 거점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자사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화를 선언하며 무인 매장 시장에 진입한 지 6년 만에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선순환 성장을 이룬 성공 사례다. 정리하면 리테일 비즈니스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에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최대한 자사 플랫폼 내로 진입시켜 플랫폼 네트워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자신만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선순환 성장을 이루는 성공의 문턱에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길가의 나뭇잎들이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화되는 시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뭇잎처럼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